저거는 프랑스의 왕들이다 하고 예를 들어 다 부수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생들과 건축을 함께 교감하고 있는 이관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뮤지엄 건축도 사실은 많은 건축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 문화적인 욕구가 많이 생기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장소고, 또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대중화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가장 맞는 그 유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을 봤을 때는 그 교회 건축이 그 어떤 주민들의 그런 영적인 편안함,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 반면에 오늘날에는 그 역할을 뮤지엄 건축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고 경쟁 가운데 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상을 떠나서 휴식을 갖고 또 과거에 어떤 선조들이 해놨던 그런 그 누적물들을 보고 그죠?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갖고 또 어떤 교양을 쌓고 문화적인 이해를 높이는 그런 장소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건축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뮤지엄이 처음에 공격받은 게 그게 공공 뮤지엄의 탄생이기도 한데요. 이제 1789년인가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 또는 그 종교에서 고위 공직자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억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아놓은 우리가 지금 뮤지엄에서 보는 과거의 물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쉈습니다. 심지어 노트르담 대사원 그 파리에 있는 거기 앞에 있는 그 20개의 그 왕들의 상도 그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인데 저거는 프랑스의 왕들이다 하고 예를 들어 다 부수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많은 그 문화재들이 좀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면서 이제 완전히 그 산업혁명 후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오면서 이제 미래의 시대는 기계의 시대다.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시대다. 많은 것들을 떨치고 나가야 될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20세기 초반에 나오는 그 미래주의. 미래주의 이거는 음악뿐만 아니고 미술, 뭐 문학, 나중에 이제 건축에까지 다 그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래주의 그 주창자인 그 마리네티 같은 이태리 시인은 박물관을 공동묘지로 묘사하고 불태우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죠. 또 해필이면 그런 또 전시품을 담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건축 유형 중에서 제일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 다른 유형들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건축만 뒤처져서 과거의 건물들에 그대로 이렇게 그 뮤지엄들을 담고 있었으니까 아마 건축가의 입장에서도 더 한심스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뮤지엄 건축을 지은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 과거에 다른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적인 건물들을 많이 지은 뛰어난 건축가를 불러서 짓죠. 다른 유형의 건축들은 1920년, 30년, 40년대에 굉장히 이렇게 변천을 해오는데 이 뮤지엄 건축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일반 건축가들은 거기 한번 대들 생각을 못하고 이제 그 근대 건축의 거장들이 과감하게 근대 건축의 그 새로운 원칙들 이것들을 이 뮤지엄 건축에 이제 이식시키는. 과거의 건축들은 중앙중심적이고 돌로 만들어져 있고 또 전시 공간들은 하나같이 이제 실들의 연결이니까 그죠? 이렇게 폐쇄적이고 단절적이고 고립적이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 근대 건축의 새로운 공간 특징 그러니까 공간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가변성이라든지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그 현대 건축의 다른 유형에 적용했던 그런 건축들을 건축의 그 언어들 이론들을 과감하게 그 근대 뮤지엄에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겐하임 뮤지엄 같은 그거는 뭐 정말 독특한 그죠? 비슷한 사례를 보기 힘든 그런 건물입니다만 이거는 그 어떤 연속적인 동선 자체가 전시 공간이 되고 뮤지엄의 형태가 돼버리는 정말 하나의 극단적인 이상이 건물로 나타나는. 근데 그게 이제 뮤지엄 건축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아니 뮤지엄 건축은 처음에 들어가서 그 홀을 지나서 마지막 전시를 볼 때까지 결국 걸으면서 보는 공간이거든요. 그 동선의 그 컨티니티라는 그 문제, 그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해내는, 이상적으로 처리해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미스반데로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기둥조차 건물에 당연히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건물의 바깥으로 다 뽑아내고 내부에는 기둥 하나 없는 어떤 완벽한 그런 유니버설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예라든지 또는 르꼬르비지에처럼 이제 기둥을 밖으로 빼내고 이러면 구조가 대단해야 되죠. 평범한 기둥이 그대로 박혀 있는 내부에 뮤지엄을 만들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칸막이를 하고 또 다른 전시 때는 그걸 또 바꾸면 되고요. 이동 가능한 칸막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전시 공간을 가진 그런 뮤지엄들 또 그것이 또 외부 형태로도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프랑크 게리의 그 뮤지엄의 이제 우리가 그 특징을 그죠? 뭐 얘기하면 이미 이제 다 보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조형적이죠. 굉장히 형태적이고 조형적이고 그게 이제 현대 뮤지엄에서 말하는 건물이 어떤 과감한 상징성을 끌고 나오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데요. 뮤지엄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주냐 하는 문제인데 뮤지엄의 형태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이거 자체는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태적인 것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현대 건축의 그 실험적인 시도를 해본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책에도 안도 다다오의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그 안도 다다오가 제일 처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조그만한 주택 가지고 직사각형 주택을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양쪽 벽에 그 두 층에 그 방을 넣고 가운데를 뻥 뚫었어요. 그 중간에 2층에 다리 하나 그 얇은 다리 하나 연결하고 그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완전 그 무명대. 근데 그 작업으로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제가 배운 그 시리아니 선생님이 그 안도 다다오하고 되게 친해요.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열광을 받고 뭐 일본 건축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사실 안도한테 자기가 직접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답니다. 그게 이제 오사카에 굉장히 그 작은 집들이 뭐 꽉 모여 있는 그 지역인데 너무 주변이 꼴 보기 싫어서 어느 한 군데 창을 두기도 싫을 정도로 꼴 보기가 싫어서 나는 둘러싸고 하늘만 보이게 하고 가운데 중정을 둬서 포기했다. 자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로 했는데 그게 전부 내외부가 다 노출로 되어 있고 너무 단순한 기하학적이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요즘은 지역적인 게 확실히 세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통 건축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기후나 문화와 역사와 거기에 다 맞춰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거니까 현대 철근 콘크리트 건물, 철골 건물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들, 그것들을 적용시킬 방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일반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가가 정말 한 장면, 그 장면 하나를 건축가가 다 조절하고 만들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넓고 환하네. 근데 딱 돌아서니까 여기는 왜 공간을 갑자기 좁혀놨지? 왜 좀 어둡지? 왜 이렇게 어떤 데서는 낮지? 근데 더 가다 보면 저기서는 왜 빛이 바닥을 뚫어서 빛이 아래서 들어오지? 그런 것들을 그죠? 조금 신기하게 보시면서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또 우리 앞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공간에 대해서 무감하지 않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런 것들이 제일 잘 배려되어 있는 게 뮤지엄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